크게 인간의 정신심리계가 정신심리 세계가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칠판 여기 보면은 정신세계가 이마지네러 상상계의 생골리크 상징계의 그다음에 헤어 실제계. 그래서 이 실제계, 상징계, 상상계가 이렇게 고리를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로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이게 잘라져 없어져도 이 정신세계 자체가 이게 다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우리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심에 오브제 아가 있습니다. 중심에 오브제 아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로메오 메드비다 이렇게 불러요. 보로메오라는 이탈리아의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이런 가문의 문장을 이제 빌려와서 우리가 이걸 쓰는데 이제 이거를 하루아침에 락강이 이렇게 설명해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상상계를 설명을 하고 오랜 동안 그 다음에 상징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계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정신세계의 세 영역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후기 락강이 오면 초창기에는 이제 상상계를 많이 설명하고 상상계는 주로 우리가 거울 단계, 거울 영상계라고 해서 배웠죠. 우리가 락강 뒤에 락강 배울 때 배우겠지만 거울 영상계에 대해서 배울 때 많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 오이디푸스 설명할 때 아버지 이름, 상징적 아버지 메타포 할 때 우리가 상징계를 얘기하고 이제 후반에 오면 이 상징계에서 벗어난 영역 실제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큰 타자 엄마의 이미지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하나 존재하고 그 상상계. 근데 그것은 뭐 어린 시절에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평생 우리가 영상적인 우리 정신 세계가 영상적인 영역을 하나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영상적인 거를 상징적인 거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영상적인 게 상징적인 거와로 대체돼서 상징적인 건 아버지 이름에서 이게 우리가 언어로 사용하는 언어적 세계는 모든 게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와 상상적인 게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살면서 그러나 우리 정신세계는 이 상징적인 게 즉 언어로 모든 걸 설명을 하는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가 탄생하는 순간 거기서 빠져나간 결여된 영역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실제계라고 한다. 실제계. 그래서 이 세계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지. 이거 하나는 이거 두 개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이거 하나는 이거 두 개. 상상계는 실제계와 상징계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상징계는 실제계와 상상계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또 실제계는 상상계와 상징계 없이 존재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실제계, 상징계, 상상계의 세계가 고리를 맺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상계가 굉장히 심하고 실제 상징계가 약해지면 계속 약해지고 실제계도 상징계 자꾸 포개지면 이제 이 상상계 자꾸 포개지면 이제 정신적으로 가는
밑에 어디가 강조되느냐에 따라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들이 이제 여기서 되는데, 그래서 개념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상상계는 우리 인간이 거울 단계에서 보는 타자의 상상적, 영상적인 이미지의 세계, 그 상상계는 영상계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상적인 이미지의 세계. 우리 정신세계가 어떤 영상에 살잖아요. 영상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실제적인 언어를 가지고 상징화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상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언어라는 세계를 가지고 그것을 상징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이런 건 다 상징의 언어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설명하려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래서 상징계에서 배제된 것, 상징계에서 배제된 게 실제계예요. 그래서 상징계라는 우리가 언어로, 이 실제계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징계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상징계라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불가능이라고 락강은 얘기해요. 불가능. 그런데 존재해 있죠. 그런데 존재해 있다. 그런데 존재해 있다. 그런데 존재해 있는 게 그런데 존재해 있다. 이렇게 존재해 있다. 존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도 이 세 영역이 상상계의 영역의 사랑, 상징계의 사랑, 실제계의 사랑이 다 이렇게 세 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영역을 이렇게 영역을 다 나름의 의상학적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계 사랑, 상징계 사랑, 상상계 사랑을 얘기하는지 텍스트를 한번 보자.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을 보자면, 먼저 무의식 안에서 사랑하는 대상, 이 타자의 실제적 현존, 실제계는 개념화하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개념화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그랬어요. 이제 보면 이렇게 상징계 사랑. 자, 그래서 먼저 무의식 안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타자의 실제적 현존, 실제계, 아까 실제계는 개념화하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무의식 안에서의 실제계 사랑은 뭘까? 실제계 사랑, 이 상징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곳인데, 상징계로서 벗어난 상징적 언어인 이 상징계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그 미지의 세계지만 우리에게 근원적인 그 무엇인가 힘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실제계 사랑은 뭘까? 가장 어려운 문제. 이유는 이 실제라는 개념을 너무도 단순히 사랑하는 실제 대상, 그 실제 인물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계는 우리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정신심리적 실제란 뜻이죠. 정신심리적인 실제. 보이지 않지만, 상징화로도 불가능하지만 존재하는 그것, 그 실제.
그래서 실제 인물로 상정한 그런 실제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적 대상, 실제계적 대상으로서의 실제는 어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이 인물로 인해 무의식 안에서 어떤 힘을 깨우는 대상을 말한다. 실제 인물이 아니라 어떤 인물로 인해 나의 무의식 세계 안에서 어떤 힘을 깨우는 그런 대상이다. 그게 실제 대상이에요. 이 무의식의 힘에 의해 나는 나의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그것 없이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어떤 일관성 없는 혼돈의 내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지적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적할 수 없는 어떤 무의식의 힘을 깨우는 대상인데, 이 힘에 의해서, 이 무의식의 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것이 없다면, 그 무의식의 힘을 깨우는 어떤 대상이 없다면 나는 일관성이 없고 혼돈이고 그런 나가 될 거다. 실제의 대상 안에 한결같이 사는 거고, 실제 나를 무의식의 힘에 의해서 나를 깨우는 대상인데, 그 대상에 의해서 내가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고, 그 대상의 힘으로 우리 육체에 힘을 불어넣고 체험을 하게 하는 거다. 이 실제의 대상은 어떤 상징이나 그 어떤 재현으로 그것을 의미화할 수 없는 에너지이다. 어떤 힘이고 에너지야. 그것을 의미화하고 상징화하고 설명하고 측량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다. 에너지이다. 낙견의 개념에서 실제계는 개념으로 명명할 수 없는 에너지이지만 이 힘으로 대상과 주체는 각각 정신심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고 사랑의 공통적인 유대를 맺게 되는 거다. 이 힘에 의해서, 실제적 대상이란 힘에 의해서, 실제계의 대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 몸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거역할 수 없는 미지의 힘이다. 미지의 힘이다. 그러므로 실제계 대상, 이 실제계 타자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에 생명을 주는 비인칭적인 순수한 심적 에너지 부분이다. 그래서 비인칭적인 실제 인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비인칭적인 순수한 어떤 심적 에너지. 우리 정신심리 세계에 간직하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순수한 그 심적 에너지. 이게 바로 실제의 사랑의 힘이다. 이 에너지가 나의 비인칭적인 부분과 공통적인 실제를 연결시킨다. 나도 있어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나 아닌 그 무엇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에 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비인칭적인 부분이죠. 그 비인칭적인 부분과 공통적인 실제와 나와 그 힘하고 연결시켜준다. 그 실제 힘하고 나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나의 비인칭적인 부분과. 이 비인칭적인 부분, 뭐 어떻게 보면 자아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 자아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상징화할 수 없는 다른 부분에 어떤 에너지를 갖추고 있는 비인칭적인 그런 실제적인 힘.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도 속하지 않고 너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에게도 속하지 않는 우리 서로에게 속하지 않는 실제의 대상이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체는 욕망으로 살아 쉼쉬어야 하고 욕망의 정류를 느껴야 된다. 전제 조건은 이 실제계의 사랑, 실제계의 에너지, 실제계의 힘이 존재를 느끼고 그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서는 내가 생명이 없을 때 그 힘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대상의 실제계적 상태가 나와 너라는 두 상대 간의 에너지를 연결시키고 우리의 무의식을 갖추게 하는 제3의 힘이라면 제3의 힘이야. 너의 힘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닌 제3의 힘이라면 이제 실제계 대상이 그렇다면 실제계 사랑이 그렇다면 이제 상징계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상징계 대상은 이 힘의 리듬, 즉 욕망의 리듬이나 율동이 그게 바로 그 욕망의 리듬이나 율동이 바로 상징계의 대상이 될 거다. 상징이는 일종의 리듬이요 좋아하고 뭐예요?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의 힘은 맹목적이고 우둔한 충동이 아니라 욕망의 힘은 맹목적이고 우둔한 충동이 아니라 긴장의 고조와 저하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연속성 있는 율동과 구심력 운동으로 생각해야 된다. 욕망의 힘이 막 카오스적으로 막 하늘에 쏟아오르고 그런 마그마처럼 이렇게 막 아무 질서도 없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상징계에서의 그 욕망의 힘은 조절, 긴장의 고조 저하를 조절, 어떤 그 다음에 연속성 있는 율동, 구심력 운동, 멀리 벗어나서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을 축으로 해서 조화롭게 하는 운동, 벗어나지 않는 운동, 절제된 운동, 그걸 구심력 운동이라고 그래요. 원심력 운동은 막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흐트러져 버려. 구심력 운동은 이렇게 모아져서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리듬의 삶, 어떤 규칙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율동과 구심력 운동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욕망은 독특하고 세심한 리듬에 의해 조절하는 힘이다. 조절되는 힘이다. 조절. 리듬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리듬. 그 음악도 일종의 상징계예요. 음악도 상징. 조절이 있단 말이에요. 조절과 조화. 이렇게 세심하게. 조절에 의해서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태초부터 삶은 감동적인 고동치는 에너지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리듬은 욕망, 삶의 최초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리듬이 바로 최초의 상징적인 삶의 표현이다. 삶에 있어서 상징적인 표현, 리듬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리듬적인 삶을 살아야 건강한 거죠. 리듬이 흐트러져 버리면, 엉클어져 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의 리듬들이 흐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동안 해오던 리듬들이 다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혼란이 올 때, 위기가 오고 혼란이 올 때는 무의식에 쌓였던 충동들이나
아픔들이 나오게 되니까 불평, 불만, 뭐 불안, 뭐 우울, 뭐 따분함, 뭐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이 탁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리듬이 나는 이제 새로운 리듬을 또 찾아서 또 새롭게 리듬을 만들어내면 또 안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각자 개인의 리듬을 늘 이렇게 찾아서 사는. 왜냐하면 이게 리듬이라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리듬은 늘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리듬들을 이제 조절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리듬은 욕망 즉 삶의 최초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것이 바로 상징계적 삶이다. 그래서 상징계적 대상은 사랑하는 대상은 나에게 이렇게 리듬을 준다라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리듬을 줘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한다. 실제계적 대상은 미지의 세계지만 나의 비인칭적인 미지의 세계지만 그게 나한테 힘을 불어넣어줘서 일관성 있는 힘을 나한테 불어넣어서 그 힘으로 이제 욕망을 꽃피우고 리듬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힘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욕망하는 충동적인 힘이 실제계라면 욕망은 충동적인 힘, 우리에게 알 수 없지만 어떤 미지의 충동적인 힘을 주고 그러는 게 실제계라면 그것은 재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현 가능하면 상징계인데 재현 불가능해. 우린 재현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죠? 재현적인 삶을 살. 재현 불가능한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의식들은 재현 형태를 띠고 가능한데 어떤 건 재현 불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재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계라면 이 힘을 표현하는 리듬의 형태들은 리듬의 다양한 형태들은 상징적인 거다. 이 힘을 이제 표현을 해서 재현 활동을 하는 것들은 다 상징적인 것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재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무의식 안에 내재한 사랑하는 대상, 우리 무의식 안에 내재한 사랑하는 대상, 타자, 사랑하는 타자의 상징적인 현존은 나를 흥분시키는 그 힘과 나의 응답 사이에 사랑하는 대상의 역할과 내가 느끼는 불만족 사이에 조화로운 화음과 리듬이라 할 수 있다. 화음과 조화로운 리듬이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 내재한 사랑하는 대상들, 사랑하는 타자의 상징적인 현존, 내가 상징적으로 재현의 형태를 띠고 그런 것들이 우리 예를 들어 어머니를 얘기한다면 우리 어머니의 재현된 모습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준 거, 우리 엄마가 행위해 준 거, 들려준 거, 음식 차려준 거, 뭐 여행 갔던 거, 추억 뭐 이런 거 다 상징적인 현존이죠. 이게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그리고 그 힘이 나의 응답 사이에 사랑하는 대상의 역할과 내가 느끼는 불만족 사이에 조화로운 화음을 느끼게 하고 리듬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재현의 형태가. 그래서 인간 개개인의 욕망은 개인의 감수성의 정도에 따라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그죠? 각각의 감수성, 인성, 체험 이런 거에 따라 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나에게 꼭 맞도록 채우고 그렇게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어. 그 어떤 타자도 나의 욕망의 리듬의 그 세세함을 똑같이 겪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내게 맞도록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상징적 기능인 조어와 리듬이 필수적이다. 맞춰가는 거죠. 타협해 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리듬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대상 사이에 나와 사랑하는 대상 사이에 교환을 통한 화음을 추구하지만, 그죠?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그러면서 균형과 조화를 화음을 추구하지만 둘 사이의 만족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 그죠?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늘 완전한 일치를 바라지만 그러나 현실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교환을 통한 만족이 있지만 완전한 만족, 절대 만족 이 측면에서는 불만족이 있다. 절대 만족. 그래서 락강용 절대주의상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절대주의상스. 절대쾌.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불만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앞에 있는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힘, 흥분시키는 욕망하는 힘이요 또한 불만족의 대상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징계 영역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랑하는 대상은 사랑의 연결고리를 삶의 리듬 안으로 압축시킨다. 그래서 나의 무의식에 내재한 사랑하는 대상의 상징적인 현존이에요. 상징적인 현존은 나의 욕망을 조절하는 운율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내 무의식에 있는 사랑의 상징적인 대상은 나의 욕망을 조절하는 운율이다. 나의 삶을 조절하는 타협이요 맞춰가는 거고 운율이고 리듬이고 이렇다. 사랑하는 대상, 이 상징적인 대상은 욕망하는 나의 마음의 템포를 조절하는 정신 심리적인 리듬이고 운율이다. 사랑하는 대상은 정신 심리적인 운율이고 리듬이다. 반면에 실제계적 대상은 미지의 힘이죠. 아무 조건 없이 내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내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미지의 힘이다. 제 3인칭 정도. 그죠? 프로이드 개념의 측면에서 사랑하는 대상의 상징적 상태는 억압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죠? 프로이드적 개념에서 사랑하는 대상은 내게 잘 조절하도록, 우리의 사랑을 잘 조절해서 잘 갖고 가도록 하는. 그래서 억압이라는 것은 여러분 긍정 부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잘 조절한다는 거죠. 내 정신 세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승화시켜가고 잘 조절해가는 그런 개념인 거니까 프로이드적 개념에서 사랑하는 대상의 상징적 개념은 바로 억압 개념으로 잘 조절해서 소정의 목표를 잘 이뤄가도록 해가는 역할이고, 락강적 측면에서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은 우리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오이디푸스 상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욕망하다가, 그죠? 엄마를 욕망하면 안 되는구나. 근친상은 금지를 터득하게 되고, 아버지를 욕망하는데 이때 아버지는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이라고 했죠.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 아버지 운유, 아버지 법.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 아버지 법, 사회의 어떤 룰이죠. 룰을 따르면서 아버지 독립식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억압하고 어머니 된 욕망을 억압하고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이 동화되면서 이제 오이디푸스를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욕망하는 주체로 새로 탄생하는 거죠.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그전에는 엄마의 부속물이고 엄마의 팔리스, 엄마의 기쁨조 수준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체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면서 오이디푸스를 통과한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는 또 여자고 남자고 간에 낙강에 있어서 오이디푸스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단 말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욕망에서 아버지님의 신입향으로 통과되는 거다. 그렇죠?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미래,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렇다고 했어요. 나중에 이것도 나오니까 봅시다. 그래서 낙강적 측면에서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이 바로 상징적 사랑의 대상이다. 상징적 사랑의 대상이다. 그것은 억압이나 아버지 이름의 신입향이 항상 맹목적인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잘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분출하는 욕망의 힘에 수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체계를 세우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사랑하는 상징계 대상은 우리의 욕망 결속의 지속을 방해하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 상징적 기능. 상징적 기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적 기능이에요. 언어적 기능이라. 언어적 기능이라는 것은 세상을 내 멋대로 무질서하게 막 사는 게 아니라 언어라는 건 일종의 룰이거든요. 그 룰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뭐 7살 먹으러 가다가 가다가 엄마랑 손잡고 가는데 찾기를 건다. 빨간불이 켜진데 엄마가 가려고 하면 아이가 엄마 지금 빨간불이야. 파란불에 가야지. 엄마는 그것도 몰랐어? 그런단 말이야. 이게 상징적 기능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상징적 기능 안에서 욕망을 하고 싶은 것을 잘 추구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대상. 엄마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하고 엄마를 위한 거죠. 이게 상징적 기능의 대상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상징계 대상은 우리의 욕망 결속의 지속을 방해하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욕망을 지속적으로, 여기 쉽게 얘기하면 근친상한 욕망을 갖도록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고 너는 아버지 이름의 세계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 그거는 잊어버려. 잊어버리라고 하더라도 억압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을 방해하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욕망을 심어준 주인, 나에게 욕망을 심어준 주인, 사랑하는 대상은 내가 쥐상스, 희열의 홀딱반에 빠지지 못하는 방해의 역할을 하는 거다. 너무 과하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대상의 상징적 기능이에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중독에 빠지지 못하게든지 너무 과하게 해서 무리가 생기게 한다든지 이런 못하게 하는 거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불만족하게 한다. 그러므로 상징계 대상은 억압과 아버지 이름 신입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억압과 아버지 이름 신입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제 욕망을 그 안에서 사랑을 추구해가는 거죠. 지금 편의상 우리가 실제의 사랑, 상징의 사랑, 또 이제 앞으로 상상의 사랑 얘기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사랑과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실제계 대상의 사랑과 상징계 대상의 사랑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상계 대상 사랑을 얘기하고 결론을 맺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